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이동공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시장을 크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세 상승에 편성해서 좀 쉽게 투자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정말 대세 상승이 맞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정도, 언제까지 갈지 이러한 부분들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가 2주 전입니다. 그때 나와서 저는 3월 11일을 기점으로 1월 이후 진행되던 지루한 박스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갈 것으로 본다. 심지어 그것을 그 전년도부터 이미 뭐 또 다른 제가 채널이나 주변에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밝혀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드디어 보면 시장이 지금 상승 전환을 성공해서 가는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까지도 올랐고요. 지금 제가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올랐고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중간에 약간 눌림 조정은 있었고 오늘 약간 흔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수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목균형의 원전 한글판 나올 때 원저자는 일본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번역 감수, 저자라고 하지만 번역 감수이고요. 일목균형의 입문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일목균형표 이론을 주로 좀 많이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이론만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것을 주 무기로 좀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 보다 조금 그래도 좀 정확하고 많이 이용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목균형 원전 7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목산인이 일본에서 썼던 신문기사까지 전부 가져와서 번역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일목이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경에 그전에 이제 PC통신 쪽에서 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물론 제가 현직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사이버 쪽에 글을 쓰다가 인터넷으로 오면서 거긴 또 닉네임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정했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정권회사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별명이 이랬어요. 그걸 가져온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월 11일 과연 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리고요. 특히 거기서 수급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좀 길게 크게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는 8월 하순 이야기도 하고요. 지수를 3,500선까지도 올해 저는 맥시멈 본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어떤 근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정도 간다면 대세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의 대세 상승 파동이 전개될 때 그 약간 특징적인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을 한 비교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잡는 방법.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성장이나 기업들의 이익,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 예상 퍼라든지, 그 다음에 GDP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잡아보는 방법. 그리고 이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차트에 줄만 그어놓고 어디까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변화일을 자꾸 제가 그냥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 변화일은 사실은 균형표 안에서는 우선 지수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그 특정 세력에 의한 인위적, 자기적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수 위주로 보는데 이러한 변화마디가 왔을 때 3월 25일하고 왔을 때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이제 몇 주간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내보내기 때문에 균형표에 대해서 짧지만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3월 14일경에 제가 처음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가지고 나온 그림 중에 하나이고 이건 종합주가지수 주봉입니다. 당시 3월 11일부터 시장의 이제 변화가 드디어 시작된다, 반전이 된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된 지루한 조정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외에 변수나 이러한 조사와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있었지만 우선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 1월 상투로부터 작년입니다.
3월 19일까지가 일목균형표 기본수치 중에 하나인 42일을 떨어졌습니다. 양편 늦게를 씁니다. 그리고 6월 8일 상투 이후에 올라갈 때 44일인데 9주이고요. 공교롭게도 코스피는 1월 11일이지만 코스닥은 1월 8일이고요.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1월 8일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한번 11일을 봐도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여기서 잡으면 42 변화일이 9주가 바로 3월 11일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간은 가격과 달라서 무조건 온다. 오는데 만약에 이번에 반전이나 큰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이 안에서만 찾아보면 52일짜리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우리는 1월 초 변곡점으로부터 52일은 어디에 오는지를 또 알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이 언제냐 하면 3월 25일이에요. 그러면 3월 11일과 3월 25일이 지나가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종합주가지수 일봉이고요. 3월 9일 종가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기관은 원래 팔고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 살짝 나오면서 살짝 쉬었는데 이 안에서의 날짜만 보시면 여기 최저점이 보면 도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양봉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5월 25일, 이 날짜를 잘못 쳤네요. 여러분,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승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양편 넣기 하면 13일입니다. 그럼 일목의 1기의 절반 반기라고 해요. 13월. 그 다음에 직전 고점에서는 17, 2절 기본수치예요. 오늘이 그러한 기본수치 둘이 겹치고 금요일에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장세라면 이렇게가 조정이 제대로 들어가면 대개 한 2박 3일 정도, 기분 나쁘면 3박 5일 정도 오기도 하지만 그건 뭐 두고 보기를 하고요. 이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여기서부터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또 변화일이 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3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이달 양봉이 딱 뜨죠. 그러니까 진바닥은 3월 9일이죠. 3월 9일입니다. 여기 아랫골이 따르고 이날이 3월 9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 음봉으로 누릅니다. 살짝. 그러더니 11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장대 양봉이 뜹니다.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음년 다음에 장대 양봉이 뜹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러한 눌림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중간에 기관 계속 매도에 연기금 매도에 외인 매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흔들 매도로 가는데 이 날이 2월 16일 고점으로부터 26 일목 기본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이 자리가 저 앞에서부터 52일 자리죠.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는 요 앞에서부터 42일이 와가지고 3월 11일 자리에서 올라가고요. 이 자리에서는 눌림목 주고 도는 자리가 저 고점에서부터는 52일 자리고요. 그러면서 또 2월 16일 고점에서 보면 이것이 26 변화일이 됩니다. 게다가 이 고점과 이 고점은 코스닥은 정확히 26일이고 코스피 지수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 26, 그러니까 또 52 변화일이 오고요. 3월 25일 이렇게 눌림목 주고 갑니다. 그럼 이것이 가바닥이고 이것이 진바닥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온 하락 추세선 다 돌파하고요. 직전 고점 벗겼기 때문에 파동이 N자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N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은 이건 여러분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일봉 보시면 이건 3월 9일까지 지금 다 넣은 겁니다. 보시면 3월 11일부터 장대 양봉이 뜨죠. 변화일이라고 이야기한. 그리고 올라가다 중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계속 상승하면서 여기까지 지속 지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이면서 이 고점까지 지금 살짝 벗겼거든요. 벗겼는데 재밌는 건 보시면 연기금 동향을 보시면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줄고 매도입니다. 중간에 한번 3월 한 15, 16일에 잠깐 사다가 지속 매도입니다. 그리고 3월 9일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용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매도를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도 강도가 좀 줄거나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 매수까지는 아직은 바라지는 않고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을 보면 정확히 3월 11일부터 지속 매수입니다. 중간에 이틀 매도가 여기 매도가 조금 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4월 7일까지 뽑아놨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미리 만드느라고 뽑아놨는데 요 이제 목금 이틀간은 연기금이 코스닥을 살짝 팔긴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저 3월 11일이라고 하는 그 변화일부터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고요. 연기금이 사서 그랬든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연기금이 일목균형표 변화일을 보고 이때부터 샀을 리는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느 날인가부터 돌아가는데 그것이 일목변화일이 맞다면 그리고 돌아가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호재가 나왔거나 아니면 수급의 개선이 있었다라면 하필 그때 그 시간부터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일목변화일에 연기금이 어떻게 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요. 제가 실제로 일목이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파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사거나 호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뒤집혀질 때 그래서 보면 균형표 주요 변화일에 일들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네. 9.11 테러가 76 변화일이었고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2003년 3월 20일은 226 변화일입니다. 이번에 3월 11일에 지수가 돌아가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2011년 여름 3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후쿠시마 일본의 쓰나미 지진이 2011년 3월 11일에 터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릴 텐데 이것만 하고 갈게요. 제가 당시 어떠한 연유로 여의도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대강당에서 수백 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당시 간간히 TV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곧 3월 10일에 큰 변화일이 오는데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날 오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날 후쿠시마 쓰나미가 이날 터집니다. 그때하고 2011년 3월 11일에 바닥 찍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때도 여기 변화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변화일을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쓰나미가 터지더라고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쓰나미를 예측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을 가서 외국인 동향을 한번 보시면 3월 25일에 26 이제 52 변화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시장도 가만히 보면 이게 실제로는 이제 외국인 매매가 3월 26일부터 삽니다, 여러분. 야, 이게 3월 26일이에요. 26일인데 3월 25일 날 매도가 완전히 줍니다. 그 전까지는 4천억, 5천억씩 팔아대다가 이날 매도가 상당히 줄어버립니다. 외국인들이 794억. 그래 놓고 그 다음 날부터 삽니다. 그리고 말일날 2,916억을 팔았는데요. 이날은 이게 이제 1분기 말이죠. 3월 말이죠. 네, 이때 종가 직전까지는 순매수로 외국인들이 보이다가 이게 뭐 포트폴리오 뭐 리밸런싱 관련한 매물이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마지막 종가에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샀습니다. 사다가 지금 4월 9일 금요일 날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3월 10일 변화일에 연기금이 코스닥을 사기 시작하고요. 3월 25, 26 지나가면서 하필이면 외국인이 그때부터 코스피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덕분에 시장이 잘 올라왔죠. 특히 이런 사실은 2007년 7월 16일 이거 이따가 큰 파동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2007년 7월 16일이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일목 271 대등수치 변화일입니다. 그때부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전까지는 사다 팔다 이러다 여기 보면 6,400, 5,900, 4,500 엄청나게 팔아댑니다. 그 이후에 시장 급락이 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 사회적으로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수급의 변화 같은 것들이 변화일을 기점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 계산을 막 해놓고 하지만 실제 그게 반전이 되려고 하면 수급에서 큰 변화가 오는지를 노려봅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내가 잡았던 변곡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별거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율도 많이 오니까요. 주가가 왜 올라가다 보면 저항선 계속 만나고 무슨 이평선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저항 역할을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과 2011년 가급적 가장 가까운 대세 파동과 현재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드릴 말씀 많고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 2006년, 7년은 어디냐면은 2003년, 여기가 바닥입니다. 3월 17일 바닥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이날이 일목이 226 변화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58주 271일을 올라가고요. 이 7월 4일까지 이게 342일인가 73주를 빠지고요. 올라갔다가 6월 달에 2006년 6월 4일, 6월 4일, 6월 14일 제가 이제 오래돼서 좀 기억이 희미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파동이거든요. 이 참여정부 시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마지막 파동을 보시면 여기 두들겨 패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8월 정도까지 시장이 중간에 좀 이렇게 혼조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승이 맞다면 저는 8월 한 3주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이런 식의 조정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10월 말 11월이나 요 정도에서 저는 올해의 상투를 다 쳐버린다고 봐요. 그러면 상승 오파가 완성이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 공포에서부터 시작된 그 1400포인트 대바닥에서부터 3,500이 되든 600이 되든 가서 저는 이 시세가 피날레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 상투를 저기 전에 한 번씩 누르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변화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8주 73주. 이게 여러분 59주 73주예요. 여기 올라간 일수가 271일에서 며칠 더 가고요. 342일에서 하루 더 가가지고 2007년 11월 1일 10월 30일이 변화일인데 11월 1일 상토로 칩니다. 그것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변화일 작동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바닥입니다. 우리는 10월 바닥이고 미국은 3월이 제일 바닥입니다. 여기 상승 1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게 9월 셋째 주입니다. 9월 셋째 주입니다. 여기까지 48주 걸렸고요. 48주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로 조정이 우리는 최근에 12주가 나왔습니다. 8월에서부터 10월 말까지 추석 직후까지 11월 1일부터 올라가는데 그게 12주 조정입니다. 이때는 36주 박스 조정을 했고요. 올라가다가 흔들고 최종 상토를 칩니다. 이게 36주 49주예요. 36주 48주하고 어떻게 되면 대등수 찍어오죠. 이래서 균형표가 무한 반복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과 파동이 맞아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때리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순진하게 늘 이럴 거야 그건 아니죠. 다만 이런 습성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세에도 그것을 대입시키면서 그러면 언제쯤 중요 마디가 오는데 이렇게 잡아놓고요. 가보는 겁니다. 가면서 내가 계산했고 노리고 있던 자리에서 실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해야죠. 팔든지 대비를 하든지 해야죠. 자, 여기서 종합주가지수 이번 상승에서 일반적인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면 여기서부터 작년 3월부터입니다. 8월까지 올라간 이게 1018포인트, 1000포인트가 올라와요. 그리고 11월부터 1월 11일까지 999포인트, 거의 1000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이 둘이 파동이 길이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목에서 N 목표치라고 하는데 그게 3285가 나오는데 3266에서 상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첫 상승 폭 있죠. 이것을 2배로 올리면 일목에서 이걸 이익값이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갔던 폭만큼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기 347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식으로 이것이 5번 파동이 맞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5분 파동의 목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파와 같거나 1에서 3의 61.8% 아니면 1파의 61.8%. 근데 이번에 1파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파의 0.618을 해보면 3,558이 나옵니다. 그리고 균형표에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최종 눌림목을 그대로 올리는 이것을 첨단 파동값이라고 합니다. 이 V값이 3,600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 방법으로 했을 때는 3,476이니까 그냥 3,500에서부터 한 3,600 정도를 이번 이 5파동의 상투일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목요일은 원래 그렇게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시간만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세워지고요. 우리 1월 달에 코스피 12개월 선행 예상표 14.7 정도 같던가? 지금 한 퍼가 13 정도 되는데 그것과 이익 증가율 한 20%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보면 대충 한 3,500 전후로 또 이런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009년도 상승할 때를 보면 대단히 여러분 신기합니다. 첫 상승 파동이죠. 예, 2008년 금융위기 다음에 나왔던 첫 상승 파동입니다. 이것을 한 번 올리고요. 또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리면 이게 4배가 됩니다. 4배치가 됩니다. 4배치. 한 번 올리면 이게 이 값입니다. 이걸 2,000배라고도 하고요. 그 4배가 2,237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승한 폭을 이걸 그대로 올려버리면 2,249가 나오는데 실제 상토가 2,231입니다. 그러면 저 4배치하고 이거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시세는 신기하게도 앞에서 보셨죠. 42일, 52일 뭐 일수들이 반복이 되거나 혹은 이런 주가 폭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도 아니고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인덱스가 수많은 투자자와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들이 들어가서 주가를 움직이는데 그게 어떤 일수상의 리듬을 지켜나가고 가격상의 리듬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습성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전제 조건은 과거에 나왔던 그 시세의 습성이 또 나올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술적 분석은 성립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랜덤, 예?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세가 이 정박자는 아니겠지만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이 파동이 가장 길었다면 1, 2, 3, 4, 5가대가 여기서 끝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4번 파동에 이 4번 파동이 주로 이렇게 박스 치는 게 맞습니다. 이 1994년 11월 9일 1145포인트 가기 전에도 1000포인트를 앞두고 여기서 한참을 이런 엘리어트 파동의 조정이 나왔고요. 2009년에도 보시면 상투치를 가기 전에 박스를 상단기간 이때는 36주입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 여기 12주 쳤거든요. 그럼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이렇게 가 상투 쳐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짧게 끝나는데 우리는 이 경우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져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절대 불규칙 법칙이 있습니다. 침범하면 안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3번 파동이 세 파동 중에서 가장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이 파동이 가장 짧습니다. 그럼 이게 3번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1번이 됩니다. 이때는 다릅니다.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1, 2, 3이 되고요. 4 되고 이렇게 5로 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파동이 되고 뭐가 되다 뭐. 어쨌든. 제가 여러분 시세를 임의로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알려져 있는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1, 2번 파동이고요. 3, 4가 되고 5번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5번이.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그런 목표치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미 연준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냥 테이퍼링 해버리고요. 양적 완화 촉소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다시 뭐 전 세계가 막 봉쇄, 락다운이 들어가고 이 난리를 쳐버리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뉴스 재료, 그 다음에 수급, 경제지표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러니 오파를
기대하면서 좀 편안하게 투자하자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시장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큰 대세 파동이 있고 중기 시세가 있고 소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어트식으로 하자면은 대세 상승이 엄청나게 큰 파동이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1, 2, 3, 4, 5 중세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작은 소시세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러면 이게 144개까지 쪼개져요. 기본적인 게. 근데 통상 대시세는 경기가 수반이 돼야 되고요. 중기시세는 수급, 그 다음에 소시세는 그냥 재료, 뉴스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수급은 하루하루 수급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적인, 최근처럼 이렇게 자금이 엄청나게 풀린다라든지 수익증권에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수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 중에도 중간에 수급이 좀 안 좋으면 중기 조정이 오고요. 대세 중세 하락 중에도 재료가 좋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 오판이 뭐니 했지 않습니까? 자, 경제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대세 상승은 없다. 이 말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차대 줄만 쭉쭉 꺼놓고 얼마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주가가 지수가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면 반드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세를 결정짓는 경제 성장, 기업으로 치면 이익이라든지 혹은 성장성이 충분히 발현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시장 이 1145포인트 가던 여기 지나서요. 이게 이제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고 현재까지 모습인데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성장률을 적어 드릴게요. IMF 외환위기가 났던 그 다음 98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1입니다. 이건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집중적으로 회생이 들어가니까 11.5%까지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혹독한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9.11 테러 이렇게 나면서 이게 성장률이 4.9%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3.1%대에서 참여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카드 대란이니 뭐니 온갖 악재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서는 거기등 나갑니다. 거기등 나가는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에서 11 갔다가 4.9 갔다가 7 갔다가 다시 3.1로 떨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5.2, 4.3, 5.3, 5.8, 5점대를 돕니다. 경제성장률이. 그러면서 여기 성장이, 정부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권 바뀝니다. 제가 정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공교롭게도 거기서 바뀌고 성장률이 5.8에서 3.0으로 떨어지고요. 이게 이제 2008년도 그 유명한 금융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리만 브라더스 부도나던 그때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집니다. 정권시장이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양적 완화하고 엄청난 푸시가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6.8, 3.7까지 갑니다. 그게 2011년 상태예요. 그러고 난 뒤는 공교롭게도 이 뒤에 또 정권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정권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2.4, 3.2, 2.8, 2.9 이럽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 5년 동안 주가는 어떻게 박스만 칩니다. 박스만 칩니다.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박스만 쳐요. 박스만 칩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때 성장률이 이제 3.2니 해가 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을 만나죠. 그리고 지금 지난해 마이너스 1.0 역성장이죠. 그죠? 마이너스 1.0인데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면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런 큰 장기간에 걸친 상승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일본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요. 12월에 니케이 지수가 39,000을 갑니다. 이게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잃어버린 23년 그러면서 2012년 아베노믹스 돈 풀어대고 하기 직전까지 니케이 지수가 39,000에서 얼마를 떨어졌냐면 9,000까지 가요. 9,000. 이게 지금 이번에 3만 왔죠. 이번에 3만 왔습니다. 2008년 위기 때 아마 6,900선까지인가 내려갔을 거예요. 39,000이 6,900까지 갑니다.
3년, 2년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왜 그런가?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요. 부동산 버블 문제로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장의 전망을, 특히나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이익이 물론 좋아져야 되고요. 성장률이 좋아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유로존 제조 PMI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4월 1일 날 62.5입니다. 62.5 무려. 기준이 50이에요. 우리는 뭐 BSI 같은 거 100으로 잡지만 24년 내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미국 3월 제조업 PMI입니다. 제조업. 이제 매월 1일 날 발표가 되죠. 1983년 7월 이후 최고치 64.7이 나옵니다.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 서비스업 97년 이후 최고라고 하면서 이게 63.7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3분의 2, 75%라고 하죠. 이게 지금 109.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살잖아요. 부존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Y 이퀄 해가지고, 그죠? 예.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수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무역 수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월 수출을 보면 3월 수출이 538억 달러이고요. 역대 월 수출액 3위이고요. 아마 10개월 연속 확장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무역 수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에서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는데 두 달 전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 실제로 최근에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OECD 발표한 글로벌 선행지수 2월이 100.1입니다. 10개월째 개선 중이고요. 28개월 만에 100을 돌파했습니다. 100을 돌파했습니다. 2월 글로벌 제조 PMI가 53.9입니다. 2018년도 평균이 52.7인데 이것도 상회했고요. 50이 중심선입니다. 지표들이 좋아지죠. 이래 놓고 한 달만 확 꼬꾸라질 리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막 가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 정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코스피 상장사들의 기업이 2021년에 137조 정도 예상하고요. 2022년에 166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가면 지금보다 12개월 선행 EPS가 약 2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별 하나하나의 종목은 재료나 뭔가 바람이 붙으면 크게 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시장 크게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하죠. 계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적 장치가 옵니다. 우라카미 군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야기한 정시 경기의 사계절, 그럼 금융 장치에서 실적 장치로 가야 이 엘리어트의 3분이나 5분의 이런 상승이 옵니다. 그것이 다 하고 난 뒤 이 모멘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전부터 주가 상투치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이번 1분기 실적을 쭉 뽑아놓은 걸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학, 철강, 기계, 은행, 정권 이런 부류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같이 몸을 실어서 같이 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좀 편한 겁니다. 여러분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물론 못 간 것들도 있고 업종간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에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3월에 사서 올 1월 달까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이익이 크게 났을까. 그런 거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이런 장이 오면 또 그러면 되잖아요.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죠? 중간에 잦은 구비를 저도 그렇고요. 너무 재주를 부리려 하거나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다 보면 안 가는데 옆에 거 막 가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정말 재수 없게도 내가 줄 선 줄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트를 좀 분산을 해놓고요. 좀 섞어놓고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왜 개별 종목을 이야기를 안 하냐면 개별 종목 당연히 개별 섹터 합니다. 저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수소, 전기차,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외에 이제 그 대면 관련주들요. 이런 것들 다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옮겨 다니면서 말을 갈아타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집중적으로 몇 개 섹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안에서 약간 탄력과 비중 조절을 하시면 그러한 게 좋습니다. 균형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해라고 적었는데요. 이거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5에서 3을 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대개 그냥 차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일억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앞 시간에 가격 파동 시간과 같은 3대 골자를 말씀드렸죠. 그 3대 골자에서 가장 큰 백미는 시간론인데 이건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 차트상 누가 딱 봐도 파동, 위며 파동, 목표치가 얼마며 시간 변화일이 언제 와 있다고 차트가 보여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균형표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후행스팬 이런 것들이 쫙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면 일단 눈에는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되게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균형표 이론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균형표 원전 안에 보면 주간 종가만 가지고 그리는 주봉요. 그러니까 주봉으로도 일목균형표를 그리지만 15저 종가 해가지고 주간 종가만 가지고도 그립니다. 이건 전환선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중가선이라고 중간가격선이라고 그런 게 있고요. 이건 일주당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주짜리 9주 중가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주 시종선,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봉을 9일씩 계속 잘라가지고 9일짜리 봉을 만들기도 해요. 그건 왜냐하면 9일이 일목에서 1절이라고 하나의 시간 단위거든요. 9일을 모아가지고 봉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 외에 여기는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제 HTS가 많지는 않은데 정시가 등락이 좀 심하니까 3일씩 모아거나 2일씩 봉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그리기도 합니다. 혹은 또 반대로 지금 이제 개장 시간이 맞지를 않는데요. 과거 개장 시간이 6시간일 때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러면은 180분 봉을 그리면, 이걸 그리면 하루에 봉이 2개가 생깁니다. 그럼 오전 봉, 오후 봉.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등수치 봉이라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표의 차트 이것만 가지고 일목균형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해도 물론 돼요.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면 기쁜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게 뭐 예를 어설픈 비유를 들자면, 외국인에게 김치,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 뭐 요즘 중국 애들이 뭐 지들 거라고 웃기고 있는데, 그죠? 그건 코미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웃어주면 되는, 우리는 그냥 웃어주면 돼요. 웃어주면 되고, 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겉절이 있지 않습니까? 겉절이를 버무려 넣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김치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거 배가 좀 있죠. 겉절이 자체도 물론 훌륭해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뭐 식사도 하고, 그죠? 뭐 수육에 뭐 싸서 먹기도 하고,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김치의 맛은 뭐죠? 숙성, 발효, 그죠? 이것이 진짜죠.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표의 진면목은, 김치의 진면목은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숙성된 김치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주 많아요. 한 뭐 몇십 가지가 나오는데, 뭐 쉽게 말씀드려서 갓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동치미 같은 것도 이제 김치 종류에 들어가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표 이론 안에, 김치 안에 숙성된 것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배우거나 재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들어서 하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이걸 하는 거죠. 지금 이 차트는 이제 실리콘 옥수입니다. 이거 뭐 실제 제가 매매를 하는 것이 좋아하고 실적이 되게 좋고요. 최근에 여기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 자체는 뭐 다른 큰 거 없습니다. 정배를 가고 있으니까 구름대 여기 있고요. 기준선 바짝 올라가고 있고요. 전환선 따라 올라와가지고 정배율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정받고 돌아갈 때 27일이 걸렸는데 26일목 기본수치와 하루 차이 나죠. 후행스핀이 최고점 부근 돌아갈 때 여기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종가상 구름 하단 살짝 내려갔다 바로 올라타고 구름 튀어서 날아갔죠. 제가 이거 이용법 일일이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제 조정받았던 뿌려. 자, 이건 키움증권입니다. 증권주들이 하나증권이나 재료들 가벼운 것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좀 더디게 올라갑니다만은 증권업종 내에서 그래도 이익률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뛰어나죠.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는데, 정배열에서 조정에 들어가지고 하락 N자로 들어가가지고요. 구름 아래로 떨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거 음운 아래로 갔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 호전이 일어나고요. 교차, 골든크로스.
후행스편이 빠져나왔습니다. 호전. 그럼 일목에서 2억 호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상단에 걸려가지고 잠깐 조정 중인데, 전환선 기준선 이탈이 없다면 여기서 딛고 또 빠져나간다면 완전 돌파가 되고 이것이 이제 3력 호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균형표의 그냥 선을 가지고 이용하는 매매에서는 이러한 교차 돌파에 각각 분할해서 매수가 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것이 양전환할 겁니다. 그럼 이게 양운이 돼요. 그 양운 위에서 기준선을 타고 전환선 깔고 가면 전기선 1, 2 완전 정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에 좀 심하게 흔들다 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양운 위에서 기준선 전환선을 깔고 시세가 이렇게 가거나 잠깐 뒤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완벽한 정별 구간이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뭐 키움증권이 그렇게 시세의 대세에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순응병진하면 되는 것이죠. 김희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동환자의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그 뒤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계의 아이고 제가 다 외웠는데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헷갈립니다.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그럽니다. 대기세 흐름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병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우른다는 뜻이고 그죠? 순응병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양운 위에서의 정배열,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지수상의 대상승 시세에 동행해서 병진해서 가는 종목이 있고 그런 모습의 종목이라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변화일을 갖다 대면 거의 끝에서 끝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욕심이죠. 제가 김내원 배우가 나온 해바라기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좀 객정네요. 병진형 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다 가져갔어야 하냐 하고 김내원 배우가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끝까지 다 먹어야죠. 추세 타거나 아니면 변화일 이용해서. 네, 마침 시장이 8월 셋째 주까지 가지고 그 중간에 특별한 추세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걸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보조지표 어떤 것도 곁들이지 않고 그냥 주가 자체끼리만 비교해서 이건 지수인데요.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시세의 이렇게 반전 추세적 진행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동평균선처럼 계속 꽈배기 나오는 구간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목산인 당시는 193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컴퓨터가 모니터에 이렇게 차트를 다 그려주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 매매를 하려고 하면 신문을 뒤져가지고 종가를 공책에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평선을 내든 뭘 하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균형표는 중간값을 쓰니까 쉽긴 한데 이거 뭐냐 하면요. 9일 비교입니다. 9일 전의 내 종가와 비교, 9일 전에 3041포인트하고 4월 7일 3137포인트하고 비교하면 96포인트만큼 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3월 31일부터 돌파가 나왔어요. 9일은. 17일은 29일부터 돌파 나왔고요. 26일은 4월 1일부터 돌파가 나왔습니다. 양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시세가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면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내려가면서 구름 아래로 떨어지면서 죽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9일 시종선입니다. 시가와 종가입니다. 조금 전에는 종가끼리 비교했습니다. 9일 전 종가와 지금을 비교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건 9일 전 시가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틀 전까지만 목요일 종가까지만 그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9일 시종선이 양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목적은 뭐다? 양전환되면 일단 매수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건 9주 시종선입니다. 9주 전의 시가와 비교하는 겁니다. 왜 9주 전을 보느냐? 균형표의 기본이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핵심이 9주거든요. 9주 전의 시가와 비교했는데 지금 현재 2주째 양봉입니다. 이것도 양전환과 음전환을 매도 매수 신호로 삼긴 하는데 좀 느려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거죠.
중기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몇 개 갔는지 시간을 세가지고 변곡점을 파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균형표 안에 차트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잡하게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급적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빠르게 더 좋은 차트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거 뭐 시간상 그냥 지나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하나만 할게요. 선물 장중에 이건 15분봉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최근 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4월 8일이네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바닥에서부터 이 상투까지가 아침 10시 15분 상투인데 후행 스팬이 전날 11시 바닥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6개 봉이에요. 일목이 26 기본수지가 왔는데 거기서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지난 2월 16일이 1월 8일 상투로부터 26일이 지나가면서 상투 치고 빠지고요. 이날로부터 26일 지나가지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장하장 한번 가보시면 26의 상투 쳤죠. 그 다음에 일목 기본수지 33이 바닥 찍거든요. 그리고 42가 다음 기본수치인데 여기서 고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끼리 18개, 이 고점과 이 고점끼리 18개요. 마찬가지 이 저점과 저점끼리 18개. 이 대등수치 영역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시세가 이렇게 등락한다면 매매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매를 하려면 더 세밀한 분봉이나 틱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추세를 만들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건 정말 세밀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구간에 매매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뭔가 일목상 시간의 리듬을 분봉이지만 타주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제가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금요일날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S&P 500 최근에 계속 신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금요일날 4월 9일 야간 기준으로 금요일날 기준으로 미국이 17과 26 일목 변화일이 와요. 이 바닥에서부터 26 전고점에서 17일 옵니다. 우리도 오늘 17일 와가지고 약간 음봉을 조금 달았거든요. 그럼 대개 이러면 이거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금요일날 상투를 치거나 월요일날 조금 쉬러 갈 수 있어요. 단기적인 리듬에서 잠깐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7, 26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게 여러분 이게 전부 44일이에요. 44일. 44일하고 밀리는데 이건 제가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고 간단하게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다가 많이 흔들어대거든요. 많이 흔들어대는데 이건 우리가 일목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말은 돼요. 왜냐? 직전 고점에서 이번 상투까지가 9주입니다. 이 출발 자리에서 보시면 26주이고요. 이 밑에 저점, 이 최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따지면 52주예요. 52일목 기본 수준입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저 목화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헤드앤드숄더 패턴도 비슷해서 이 추세를 이탈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뭐 이탈 안 하면 이 고점에서 26일이 와 있기 때문에 또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주봉상으로는 이 세 개를 다 합치한 지점에서 최고가 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 수익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1일짜리 반복되는 거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계속 반복 중입니다. 이거 주말 주초로 가면 11일이 또 옵니다. 여기 지금 목요일날 밤에 국제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여기서는 다시 이제 기술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생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제 수익률은 시장 관심에서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국제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부담은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것을 상회하면 이건 상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이제 변화일이 왔을 때 특정 종목들이 어떤 현상을 보였는지를 이제부터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기서 삼성바이오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1월 초 종합주가지수 상투로부터 지수 조정 기간 중에 지수는 박스 혼조를 보였지만 이 종목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크게 N자로 떨어졌는데 3월 11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변화일에부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기준선이 걸려버립니다. 돌파를 못해요. 그리고 눌림목이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가는 자리가 3월 25 변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도 일봉상 리듬이 있겠지만 전체 시장의 변화일이 3월 11일과 3월 25일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종목들도 좀 버려져 있던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도 바닥을 찍고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조금 묻긴 한데 구름 하단까지 왔고요. 차차 이것이 이제 벗어나면 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썽 부리는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뭐 서급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1월 상투 이후 지금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위로도 제한적이고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가가 갇혀 있습니다. 최근에 드디어 86,000원, 85,400원 박스 고점을 벗겼다가 다시 지금 주말에 들어와 있는데요. 기준선 지금 83,000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수급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찍고 돌아가는 자리가 또 3월 25일 앞에 들어왔던 26 변화일 자리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연기금이 이번에 이제 운용 한도를 좀 변경을 하고 한다고 하니 거기서 좀 변화가 올지 기대는 해보는데 장기적으로는 물론 노무라 증권에서는 뭐 11만 원, 12만 원대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죠. 상당히 깐깐한 데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가져온 이유는 추세가 잘 가는 것들도 있지만 꺾어졌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일목의 변화일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3월 9일, 그 다음에 11일 양봉 나옵니다. 3월 24일부터 양봉이 나와요. 24일이 사실은 26 변화일이고요. 3월 25일이 52 변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눌림 줬는데 전저점 안 깨고 이 변화일부터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일에 앞서서 튀어나가는 종목을 잡으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 받는 조선주입니다. 뭐 현대미포조선이 훨씬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중공업도 보면 굉장히 어리바리했습니다. 최근에 수주가 이제 크게 터져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공교롭게 보면 3월 24일, 25일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변화 기점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 날짜를 알고 있다면 그 점에 시장 상승을 선도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선두에 서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사시면 더욱 좋습니다. LNF입니다.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로 매매하는 종목이고요.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인데 이것도 보면 3월 24일입니다. 게다가 전고점에서 보면 일목의 33 변화일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2월 16일로부터 26일에 돌아가는데 얘는 상투가 먼저 나오고요. 33 변화일인데 이 3월 9일이죠. 이게 11일이에요. 그리고 3월 24일, 25일 날 장대 양봉 나옵니다. LNF 3월 25일 날 장대 양봉 나옵니다. 일목의 중개 변화일에. 조금 전에 보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럼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잘 가고 못 가고는 사실 다 문제긴 한데 그럴 때 시장에서 톡톡 튀는 애들을 잡고요. 지금 이건 추세가 안 서지 않습니까? 추세가 선 종목들 향후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시장과 병행하면 병진하면 순응병진 김희동님 선언서에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이걸 지금 발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응병진하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미포조선입니다. 아까 보신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일찍 바닥을 찍고 훨씬 추세가 좋습니다. 이건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완전 정배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양원 위에, 기존선에, 전환선 위에, 전기선, 전기줄 위에 참새, 전기선 위에 시세, 완전 정배열입니다. 이건 뭐 중간에 뭐 3월 25일이나 이런 변화일이 중간 반대로밖에 작용을 안 합니다. 이건 이미 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미 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일이 아주 크게는 작용을 안 하죠. 짧게 이렇게 작용하는 정도로만 가고 있고 여기서는 보면 3월 9일 자리도 얘는 저점이 아니라 3월 5일에 저점이 나옵니다. 이미 이건 먼저 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선도주의고 강세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대충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재료와 수급,
경기 이 3박자가 갖춰지면 소시세, 중기시세, 대세 모두가 좋고요. 그러면 증권시장은 중기라고 했는데 중장기 상승 조건이 갖춰져 버리는데 지금 현재 좀 그러하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가자면 대세 상승에 순응병진하고 편승하자면 업종 대표 우량주입니다. 이 부분은 코스닥이나 또 다른 여타 주요 섹터의 대표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개 이제 업종 대표 우량주 중심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흐름을 이용을 하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아까 장중 분봉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매일 시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봉 단위로 분봉 단위로 이런 변화마디들 맥점에 보인다는 말이죠. 그거 잔재주 달려다가 놓치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굵게 길게 보는 흐름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만 하다면 이렇게 가는 시세를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는 것보다 여기에 사서 던지고 여기 사서 던지고 여기 사서 던지면 수익률이 훨씬 많이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그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다 보면 여기 다 빠졌다 그러고 샀다가 좀 더 빠지면 잘못 겁나가서 손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올랐다고 팔았는데 더 가니까 짜증나서 못 따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하자만 없으면 시장의 큰 틀에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혹시 보시다가 제 얼굴 보시고 이상한 자국이 있어가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 봐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녹화하러 오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바이크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쓰다 보니까 마스크하고 이게 막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얼굴에 자국이 남았는데 제가 엎드려 자다 와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보다 종목적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 기능표로도 이용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시장에서 구워 삶고 찢고 볶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